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이게 원래 목요일 날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가 어제 하여튼 여의도가 급박했죠. 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저희들 다 각자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지방 갔다 오셨죠? 어제 아니고? 예, 어제 아니고 전에 갔었고 다음 주에. 이 자료가 사실 이게 그 9월 28일 날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시장에서는 그리고 이런 소위 단기 자금시장 경색, 특히 이제 어쨌든 간에 그 ABSP, 그렇죠. ABCP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PF 하려면 그 SPC라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는데 걔들이 이제 매출 채권, 부동산 같은 거 사놓고서 담보로 발행해서 거거든요. 건설회사들이 많이 발행하잖아요. 네, 시행사들이 이제 그쵸. 사업 진행할 때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고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뭐 그 보증을 쓰고 뭐 이런 보증을 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화가 안 되면 증권사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증권사가 뭐 ABCP 얼마를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하여튼 그것이 결국 그냥 부동산 경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오늘 그래도 이걸 굳이 다루려고 하는 거는 제가 어디 가면 그 말을 꼭 하거든요. 이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로 가려면 은행까지 전염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게 보는 거죠. 예, 저희가 뭐 조심스럽지만 예상은 부동산이란 주제가 항상 이제 전망이 조심스럽고 또 이제 모두의 사실 관심이라서 그렇긴 한데 저희 결론은 이제 그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만한 그런 이벤트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트라우마처럼 있는 게 예전에 우리가 IMF라는 것도 사실은 단기로 자금 빌려가지고 왜 이거 갖다가 장기로 투자했는데 이 단기적으로 이 돈이 안 단기물이 안 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겼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도 사실 그랬고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국내 이제 과거 저축은행 PF 사태도 그랬고 사실 그 본질은 이번하고 동일하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이제 결국은 그걸 촉발했던 게 이제 뭐 주택 가격의 주택 시장의 냉각, 그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 이런 요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목을 저희가 이제 레버리지의 역습이다라고 지었던 것도 사실 그 본질은 그러니까 그 맥락에 흐르는 흐름은 사실 비슷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걱정하는 것 같아요. 국내적 외부 요인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떻게 했던 간에 미국의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네. 미국의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왜 이렇게 안 걸릴까? 뭐 일본이 터지나 뭐 어디가 터진든지 국가 부채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저렇게 되면 갖고 있는 채권 손실이 커지니까 영국이고 일본이고 미국채 던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 그게 하나가 있고 금리 상승에. 또 국내적으로 보면은 이 문제인데 최근에 뭐 회사채 시장도 거의 냉각 상태고 네. 여전채 전단채도 다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맨날 보면 채권 매니저들은 거의 클로징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거의 뭐 이거는 정말 수직 낙하하고 있잖아요. 채권 시장은 지금. 그러니까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하고 또 이제 최근에 유동성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 이게 파급력과 파급 효과가 사실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조금씩 이제 빨리 좀 조치를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IMF도 결국 IMF가 돈 대주기가 끝났잖아요. 네. 빨리 정책 당국이 안정시켜줘야 될 텐데 뭐 하느니 IMF 사주던지. 코로나 국면에서도 했지만 했던 이제 거니까. 예, 상황을 보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좀 지원 조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이 그렇게 문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촉발시켰던 게 레고랜드 사태가 딱 이렇게 나오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이렇게 증권사 PF 구조를 좀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빠르게 오니까 연장 과정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건 브릿지론들이 지금 브릿지론들이.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정부가 보증했던 그러다 이제 보니까. 채권인데 이제 사실상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니까 이제 PF ABCP 시장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냉각이 되고 그 이전에도 이미 그런 조짐들은 좀 나타났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미 이거에 대해서 뭐 신용 위기다 뭐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뭐 원래 김세란 연구이랑 둘이서 부동산 시장 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핵심은 이게 금융이거든 사실. 네.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그래서 뭐 얘기를 한번 쭉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뭐 이걸 다 한다기보다 네. 최근에 그러니까 9월 28일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그다음 업데이트된 것도 있고 하니까 정말 이게 네. 시스템 리스크적 상황인지 네. 이걸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예, 시작합시다. 이제 키는 결국 이제 금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레버리지의 역습이 나오는 게 결국은 이제 고금리 상황인데 지금 이제 경기는 뭐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리세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자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 뭐 증시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위험 자산군에서부터 이제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 자료 작성할 때만 해도 이제 IMF에서는 7월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최근 전망을 보니까 조금 더 하향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선진국 경기가 조금 내년에 더 많이 이제 안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아짐에도 이제 물가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가파르게 금리를 이제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은 이제 자산 시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이제 심리를 악화시키고 금융 여건을 안 좋게 하면서 이게 또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악순환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금리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는 시그널이 나와야지 이 이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저희 이제 그 세차장님하고 뭐 저희 우혜영 연구나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시지만 미 점도표를 보면은 일단 내년까지는 약간 이제 고금리 환경이 이어질 걸로 기본적으로 전망을 하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최근 보면 이것도 뭐 이거 한 달 전 거고 네, 계속 바뀌죠. 이것도 상단이 보면. 예. 지금 내가 보니까 5.25 이 정도까지 또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 뭐 총재께서도 이제 국내도 뭐 3%대 중후반 정도까지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할 것 없이 그동안 이제 큰 타격을 받아왔던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가격은 사실 보면은 아직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락을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뭐 일부 이제 뭐 금매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좀 지역별로 가격이 하락하는 곳들도 있고 전세가 또 보면 이제 가격이 하락되고 있죠. 근데 반면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사실 크게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근데 거래 자체는 사실 뭐 거래나 이 주택 시장과 관련된 심리 지표들은 역사상 이미 최저 수준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 자체가 특히 개인 자금들이 이제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시장으로도 그렇고 지금 안 들어가고 오히려 다들 이제 부채를 상환하고 이제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상당히 많이 억제가 돼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고 계신 페이지에서 결국은 금리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게 뭐 아파트든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이든 투자 자산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결국 금리는 이제 조달 비용을 의미하는데 그 이제 그 오피스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지금 이제 수익률이 조달 비용하고 거의 붙어버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자산으로서의 메리트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약화되고 있는 사실 이거는 그런 상황인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주택 시장의 대체 투자로서 오피스텔, 뭐 아파텔 이런 거 투자 엄청 많았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했고 엄청났죠. 이제 문제는 시그널은 항상 이제 취약한 곳부터 나오니까 앞서 이제 PF 말씀 주셨지만 상업용 부동산 특히 이제 뭐 PF 이런 쪽 중심으로 지금 안 좋은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해외에도 똑같이 그렇죠.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사실 금리라는 게 공통적인 변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특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이 리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오피스나 뭐 이제 산업단지나 이런데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 상당히 저조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이제 글로벌리 좀 이 부동산 시장의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게 평가를 할 수 지금 참 있겠습니다. 걱정이 빨리 부동산 장기 안 좋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의 인플레를 얘기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하여튼 좀 이렇게 잘 안 잡히는 게 임대료 월세 렌트비 상승이잖아요. 네네. 근데 네. 부동산 가격이 좀 잡혀야 되는데 또 이게 굉장히 후행적으로 작동되고 또 하나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죠. 그쵸.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집세나 이런 쪽들. 월세 같은 거 특히 그렇더라고. 네, 예를 네. 들어서 그래서 이게 참 내년이나 돼야 내려온다 말이 있다 보니까 미국도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의 오른쪽에 있지만 모기지 금리가 저희가 이거 작성할 때는 이제 6% 7% 정도였는데 거의 지금 왔어요. 이제 7%까지 이제 오다 보니까 가장 강했던 미국 주택 시장도 최근에 이제 거래가 이렇게 좀 침체되고 가격이 조정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상적으로 조금 이제 나타나는 상황들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뭐 이제 어렵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을 저희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이제 업종을 보다 보니까 사실 밀접하게 좀 관련이 돼 있고, 뭐 금리나 주로 수요나 이런 측면을 위주로만 저는 이제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정부도 이제 조금씩 그 가격 하락세, 그다음에 이제 거래 이제 아예 정지된 상황을 인지를 하고 조금씩 이제 규제를 풀어주려는 움직임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조정 지역을 해제해 준다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또 뭐 재건축 같은 것도 좀 완화해 준다라든가 이런 조치는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가계대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시했던 DSR이라는 큰 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풀어주지 않으면은 실제로 뭐 LTV 같은 걸 조금 풀어준다라고 해도 주택 수요가 강하게 살아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이제 기대했던 게 이런 규제를 좀 확 풀어줄 줄 알았는데 네. 집값 안정이란 명분하에 되게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보시지만 뭐 기본적인 인식 자체는 조금 그동안 너무 집값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DSR 규제를 지금 계속 강화해 가면서 지금 은행 기준으로 한 40%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사실 뭐 한 10억 이상의 대출을 받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 집값이 뭐 서울 수도권 다 10억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금리도 또 올라가니까 이게 금리가 또 DSR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 환경 하에서는 근데 또 가계부채의 큰 틀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또 이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면은 그런 단기간 내 대폭적인 이 금융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제 어려운 전망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주식이나 채권 시장하고 달리 기본적으로 좀 장기 사이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 사실 보시는 그림이 저희의 결론인데 지난 10년 동안 보면 추세적으로 이제 금리를 이제 계속 내려오는 중에 분명히 이제 거의 10년간 계속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 지금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냉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금리와 뭐 집값이 관련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어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금리가 상승할 때 이렇게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당시는 사실 금융위기 이전이었어 가지고 이제 고성장 시기였던 거고, 결국 이때도 이제 주택 버블이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또 금리를 올리니까 시차를 두고 이제 주택 시장은 조정을 받고 중간중간에 잠깐씩 금리를 올렸지만 절대 레벨이 사실 되게 낮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레버리지를 더 활용하려는 그런 수요들이 이때는 더 자극됐다.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이제 주택 시장의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식는 것이고, 그럼 이게 언제 회복되고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 결국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장기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만약에 기준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뭐 연준이 실제로 이제 피벗을 하고 해서 조금 이제 변화의 조짐이 있다면은 사실 저희 주식 시장이나 뭐 채권 시장은 좀 금방금방 반영을 해갈 것이거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수요자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면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바로 시장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판단으로는 이 금리의 그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적어도 한 2%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지난번에도 보면은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거래가 실리고 이런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결국은 기준금리가 상단이 뭐 얼마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제 3% 중후반이라고 하면은 이 절대 레벨이 한 2% 정도 내려와야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3, 4% 정도까지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5%를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정도의 주담대 금리 수준이 다시 회복이 돼야지 좀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려는 수요가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집값이 이렇게 돌 때 보면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게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금리가 정말 진짜 액션이 나와야 이게 움직이더라고. 그 절대 수준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높은 게 아니라 내려와서 내가 대출 얻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게 나오지 실질적인 않는, 이자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체감이 돼야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왜 그러냐면 요즘 어제도 그렇고 그렇게 만나면 지금 제일 지금 패닉 상태가 채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패닉이 왔으니까 좀 채권 시장도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는 것 같고 주식도 뭐 딥밸류의 구간에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부동산이 대체 투자 쪽들은 어떻게든 수익률이 지금까지 나쁘진 않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네. 대체 투자는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 게 많으니까. 네. 근데 이쪽은 상당히 걸릴 것 같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이제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부동산 관련된 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나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한참 뒤라는 거지 이걸 보면. 네, 그래서 말씀대로 대체 투자 쪽으로 지금 자금들이 맞아요.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대체 들어왔던 투자라는 게 거의 다 있는 쪽이거든요. 쪽이고 그렇죠. 거의 뭐 이제 간접 투자 시장에서는 뭐 대체 투자 시장만 성장을 했었죠. 그렇죠. 거의 뭐 5년, 10년, 5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들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금리의 수준 자체가 일단 내려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정책 얘기를 해주셔서 여기도 보면 이제 이 회색 부분이 좀 부양책이고 짙은 색이 이제 규제책이거든요. 근데 가격 하락세가 가파라지면은 만약에 좀 더 강한 부양책들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이제 조정기 때나 이제 위기 때도 항상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나 이제 김세련 연구원이랑 같이 이제 의견을 공유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들이 뭐 양도세라든가 뭐 과거에는 막 면제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또 취득세 중과 같은 것도 좀 없애주고 이런 조치들까지 이제 전환이 돼야지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본격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경험상 보면 항상 좀 시차와 그런 이제 후행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주택 경기의 반등은 한 2024년 이후가 되지 않을까. 24년 하반기 혹은 뭐 25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이나 금리의 상황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조정기가 그 길다고 주식 시장에 비해서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난번도 조정기가 사실 금융위기 이후부터 한 2013년, 14년까지 3, 4년, 4, 5년 정도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또 그 이유는 계속 이제 사실 부동산 시장은 호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사이클 자체가 좀 길게 형성이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기 때는 그러면은 뭐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뭐 어떤 걸 할 수 있나 또 그냥 참고적으로 봤는데 조금 재밌는 그림은 이제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2000년부터 만약에 저희가 코스피에 투자를 하고 전국 주택에 투자를 했다면 수익률은 사실 지금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네. 서울 아파트랑은 이제 가격 갭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게 갭이 크게 확대된 건데 서울 아파트가 정말 최고였네요. 네. 그래서 뭐 CPI와도 보면 비교가 안 되는 모습이고. 근데 이게 조정기 때는 근데 조금 이제 다른 양상이 항상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거겠지만 가격이 급등했던 곳들이 조금 눌리면서 이제 대장 지역이나 이제 대장 물건들이 눌리면서 뭐 이제 지방이나 광역시가 조금 좋았던 게 지난번 조정기 때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근데 뭐 사실 지방도 많이 오르고 해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조정기 때는 조금 이렇게 가격 갭은 좀 눌리는 특성이 있어서 뭐 지역별로는 저희가 또 이것도 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어떤 지역들이 뭐 이제 뭐 한 5년에서 2, 3년 정도 동안 덜 올랐냐 이렇게 좀 지역들도 좀 이제 꼽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뭐 확실히 지방이 좀 덜 오르긴 했고 이제 서울, 뭐 세종, 경기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긴 하다 이렇게 수치상으로는 확인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금융 약간 사실 지금까지 얘기한 부동산 시장 얘기고 그냥 전반의 얘기고 사실 최근에 더 중요한 부분은 그쵸.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이제 그 리세션과 자산 시장의 조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파급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뭐 이제 그 ABCP 얘기도 해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성 여건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간헐적인 크레딧 이벤트들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는 디레버리징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레버리지를 먹고 사는 이제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좀 수익성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다만 이제 업건별로는 리스크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걸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은행하고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따가 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세부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낮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령 은행은 이제 LTV도 뭐 한 40%대로 낮고 보험사들은 전체 운용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험이 낮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뭐 주가도 그렇고 지금 뭐 네. 그렇지만 사실 보험사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뭐 이제 해외 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선순위나 아니면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제 상업용보다는 조금 국내로 한정하면 주택 중심으로 아파트 중심으로 좀 PF들을 많이 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한 쪽이 이제 뭐 증권사나 이제 저축은행 캐피탈사 이렇게 이제 꼽을 수가 있겠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PF에 대한 그런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한 주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차적으로 좀 타격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이제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자본의 버퍼도 있고 그다음에 이 PF 중에서도 최근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본 PF보다는 브릿지론이거든요. 근데 브릿지론의 그 익스포저 자체는 그렇게 이제 뭐 재무 건전성에 부담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닌 걸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전체 이제 리스크는 이제 분명히 이제 은행보험에 비해 높긴 하지만 좀 중간 정도지 않나, 조금 중소형사에 조금 더 리스크가 좀 더 치중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좀 이제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곳은 아무래도 저축은행하고 캐피탈사인데 이쪽은 기본적으로 PF를 상당히 많이 취급을 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대출, 이제 개인 대출 같은 경우도 은행이나 뭐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고 추가로 대출 받으신 이런 이제 다중채무, 특히 취약차주들이 많이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주택 경기가 기본적으로 하강 상황에서 기업 쪽의 PF도 그렇지만 일반 가계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제로 뭐 연체율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전 금융권 뭐 가령 가계대출 중에서는 저축은행 캐피탈이 차지하는 포션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PF 같은 경우도 뭐 이 저축은행 캐피탈사의 연체율 수준이 지금 당장은 아주 이제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금융시장이 막히다 보니까 뭐 이해를 좀 구체적으로 합시다. 데이터를 보면서. 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용 위험하고 유동성 위험을 조금 구별해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유동성 리스크는 지금 분명히 조금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PF 시장이 안 좋아지고 특히 최근에 이제 레고랜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이 ABCP의 차환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증권사들이 결국 이제 채무 보증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 당장 이제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당장 이제 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제 증권사들은 뭐 크게 관련이 없겠지만 현금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갖고 있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 자산들을 이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뭐 거죠. 거의 다들 많이 팔았죠. 그래서 네. 뭐 이제 뭐 RP나 뭐 이제 여전태나 전단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야 되고 그게 결국은 단기 금리의 상승을 가져오고 단기 자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악순환을 주는 게 저희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은행이나 보험사는 이 장기적으로 자금이 조달한 뭐 예금이나 그래도 이제 보험료 수입 같은 게 있는데 저희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단기 시장의 자금 차입을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과거에 비해서도 오히려 이제 전체 차입 부채 중에서 장기 시장성 차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RP나 뭐 CP 이런 거죠. 근데 금리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데다가 지금 이제 또 추가적인 유동성에 대한 니즈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지금 단기 시장이 상당히 많이 경색돼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좀 이제 우량하지 않은 업체들일수록 지금 이제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이렇게 확산되는 거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인 이제 그런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상승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어젠가 내가 보니까 국고채 3년이랑 AI-3년 네. 스프레드가 125bp 넘어갔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작성할 때 기준이고 최근에 보면 더 계속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건 좀 있습니다. 이전 한 달 전 거고 그게 저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하여튼 이게 저렇게 벌어져 버리면 이게 단기물에 대한 사람들이 매수처가 없는 거잖아요. 회사채 지금 거의.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더 취약한 곳일수록 이제 더 이제 타격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수치를 보니까 이게 6월 말 기준인데 증권사별로 유동성 비율 자체는 이게 100%가 기준인데 지금 다 상회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치를 할 수는 있는 저걸 상황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 이게 우리가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옛날에 기업들 흑자도사 한단 말이죠. 흑자도사, 예, 맞습니다. 그죠? 흑자도사. 그러니까 돈도 있고 다 이런데 유동화 못 시켜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이게 신용위험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용위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제 신용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유동성 공급을 해주면 정부가 해주면 그냥 끝날 일인데. 네. 근데 좀- 너도 나도 지금 다 이제 그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부가 보증해주는 ABCP도 지금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요번에 큰 사고 쳤어요 강원도에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네. 그걸 딱 건드려 버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거 크레딧 위험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지 뭐. 파급력이 사실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재무 위험, 그러니까 신용 위험에 한정해서 본다면은 저는 이거를 지난번에도 저희 한번 뭐 말씀드렸지만, 봤었죠? 네. 예, 브릿지론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증권사들이 있고 이게 중형사나 사실 소형사들이기 때문에 브릿지론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먼저. 아, 그 네. PF 구조 그림 있잖아.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거를 네, 지난번에도 뭐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리긴 했지만 그렇죠. 이게 제일 그 공사를 진행하냐 안 하냐의 단계로 이제 브릿지론과 본 PF가 나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뭐 이제 삽을 떴냐 안 떴냐,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시작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하는 건데 사실 이 브릿지론은 좀 위험한 영역이었어 가지고 금융사들이 참여를 잘 안 했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워낙 장기 이제 호황이다 보니까 이쪽이 수익률이 더 높다 보니까 이제 이쪽까지 다 투자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왜냐하면 것이고 본 PF는 돈이 안 되거든요. 뭐 돈이 안 된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금리가, 예. 본 PF는 사실 뭐 이렇게 따박따박 따먹는 성격이 강하기 뭐 때문에. 분양만 이제 되면은 되는 거고 그쵸. 뭐 설사 일부 미분양이 나도 이제 그 엑sit 분양률이란 게 있어서 여기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안전장치들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 본 PF는 사실 짧게 굉장히 많은 저기 좀 금리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브릿지론은 이거는 사실 이 사업이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거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토지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본 PF로 연결이 잘 되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최근에 나타난 상황은 이 고리가 이제 끊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도하고 뭐 이런 과정에 돈 들어가는 거 하면 그게 수익률이 되게 좋았는데 하여튼 거의 뭐 10% 가까이 이렇게 그럼요. 수익률이 나타나고 지금은 근데 이제 금리를 더 높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공사비 같은 것도 많이 뛰다 보니까 이 본 PF가 사실상 연결이 안 되면서 이쪽에 투자했던 이제 금융회사들이 조금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후순위로 들어간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그 손실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금 회수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게 토지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를 뭐 공매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적정한 가격을 다 회수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를 많이 좀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건 참고로 이제 신평사 자료를 제가 그냥 준용을 했고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서 보면은 이제 중소형사들이 기본적으로 자본 대비 그 규모가 좀 크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고 보면은 이 이제 몇몇 회사들이 보면 다 이렇게 보면 공교롭게도 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 계열사들이 또 큰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 금융지주에서 이제 증자나 이런 거를 이제 활발하게 해줬는데 그 자금들이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랬던 거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로 보면 이쪽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금융지주에서 여전히 자금 지원에 대한 여력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없죠. 예, 그래서 뭐 좀 조심스러운 판단이긴 하지만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예상을 하는 것이고 다만 단기 자금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좀 경색이나 이제 유동성 이벤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뭐 지금 보면 이제 정부가 금융당국이 뭐 체한 펀드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 했던 그런 이제
비상 조치라든지 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뭐 하는 이제 RP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대응 가능한 수준의 그런 리스크가 아닐까. 그래서 뭐 지금 금리가 또 하필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좀 복합적으로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한 건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계속 말하는 게 갑자기 이제 모든 곳에서 이게 한 달 전부터 우리가 고민하던 거 한 달 전에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좀 불안해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네. 레고랜드 사태가 오면서 어쨌든 빨리 이게 다 불거져 버려가지고 네. 정책 당국의 액션도 더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인계 수준에 많이 와 있는 느낌?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시장의 잠재적 위험이었던 거 하나가 좀 제거되는 좀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 요새 며칠 사이에 이게 굉장히 새롭게 생기는 일인 양 막 갑자기 너무들 막 떠드셔서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 말씀해주시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쪽 IB 쪽에서 사실 부동산 이제 비즈니스를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이제 그런 신규 수익의 기회가 줄어드는 영향이 당연히 있는 증권사는 것이고요. 수익이 좀 안 좋죠. 네. 진짜.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캐피탈사나 저축은행도 자기 자본 대비 PF 대출에 대한 익스포저는 상당히 많이 키워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좀 부실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있다고 제가 은행 보험이 좀 안정적이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한국은행 자료인데 보면은 상업용보다는 그래도 이제 뭐 주거용이나 이런 데 비중이 크고 뭐 자본 대비 이제 포션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주택 경기가 뭐 저희 예상대로 당분간 좀 하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금융 시스템을 그렇게 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연체율이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사실 뭐 아직은 1%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충당금도 좀 일부 좀 많이 좀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이쪽으로만 이제 위기가 좀 국한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전 금융권 내에 뭐 그냥 금융 부실의 전이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그리고 또 이게 과거에도 어차피 저희가 좀 경험을 했던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조금 해결책들도 좀 빠르게 모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이제 금융업종 전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수익성이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억제되는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조금 이제 장기간 이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전 금융권 공통적으로 조금 이제 악영향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지금 상황과 저희가 금융업종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동산은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자산이다 이런 인식들이 워낙 강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결코 부동산도 이제 금융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위험 자산의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주식 시장하고는 달리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 사이클이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하시면은 좀 앞으로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 왜 이거를 한 달 지났지만 녹음한 이유는 한 달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 네, 네. 그리고 이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무슨 뭐 전혀 우리가 뭐 시나리오에 안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내용이 아니라 이게 더 급격하게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더 빨리 반영된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최근에 좀 강원도 이벤트도 있었고, 강원도 이벤트가 이걸 갖다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이걸 촉발시켰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시 말씀해 이거는 크레딧 붕괴 시그널, 시스템 위기 시그널이 아니라 단기 유동성 문제였고, 네, 지금 이거는 해결책도 상황에서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시면은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속 저희가 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이제 미분양 같은 이런 이제 주택 경기에 빨리 상황들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뭐 아직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수준은 낮은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저축은행 PF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사들도 막 도산을 하고 참고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때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도산을 해서 이번에도 이제 그럴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있는데 뭐 일부 건설사들은 좀 보증을 한 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보증에 대한 포션이 대부분 다 이제 금융권 특히 이제 증권사들로 많이 이번에는 넘겼죠. 네,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조금 이제 증권사들이 오히려 더 그런 이제 리스크에 좀 노출이 돼 있고 계속적으로 이 미분양이나 이제 주택시장 지표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마무리 짓고 하여튼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 결국 네, 이게 당분간 그렇죠. 조금 이제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좀 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요새 바쁘게 많이 불려다니죠 이것 때문에 요즘. 네. 네, 뭐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